이번엔 특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재구속 하루 만에 3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불응할 경우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영장을 끝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딱 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쁘시구나, 화가 나셨구나. 판사가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좀 흥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들은 실은 국민들 눈에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재판도 이제 불출석했지만요. 특검 수사에도 저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이유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구속이 됐고 당분간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검 수사에 응할까? 또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는 강제 인치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또 어차피 나와서 진술 거부할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힘으로 버티는데 전직 대통령을 또 끌고 나오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구속은 시켰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회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정말 형사재판 불출석한 거를 보고 좀 많은 법조계 사람들이 이제 진술 거부권 쓸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같이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 나가서 변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거짓말이 잔뜩 쓰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서 그렇게 과히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들이 다 진술해 놓은 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투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용 번호 봤더니 3617. 올 초에 구속될 때는 1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과 그렇지 않은 거에 번호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유독 그때 10번을 달아서 좀 빠른 번호다. 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에 구속됐을 때는 3.6평.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정소 평수에 들어가 계셨는데 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2평대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더 작아 보이거든요. 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 이평도 실은 다른 수용자보다는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힘들 것 같고 또 선풍기가 없어요. 아니 선풍기만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우실 것 같고 이 선풍기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분간 운행한 다음에 10분 더 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의 좀 잘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지 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의 시간이 될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봅니다. 3평 남짓일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2평으로 줄어서 2평대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좀 이거는 또 무슨 이유일까 이런 궁금증도 사실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외환 혐의 얘기도 이번에 들어갈까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는 조은석 특검이 네. 이 외환 혐의에 수사력에 집중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큰 주기가 사실 다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역대 특검이 다 똑같이 직면하는 딜레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검은 그래도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외환 혐의다라고 이제 저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형법 92조에 이제 외환죄가 이제 그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것이 외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국 여기서 이제 북한이 되겠죠. 적국이나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97년에 총풍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총격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때는 실제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외환 혐의를 적용하지를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과연 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진짜 했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은석 특검은 뭐 그거 수사해봐야 아는 거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뭐 있어요. 관련자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다음 순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상황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말한 목소리,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검이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한덕수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 문건도 챙겼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멀리서 봤더니 손에 들린 문건들이 더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참 이분들이 좀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치려면 조금 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CCTV 다 찍힌 것까지도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능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 문건들을 자신이 다 회수해서 다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돌려봤다는 것이고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멀리서 쪽지를 보니까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뭐 사교 집단도 아니고 무슨 쪽지겠습니까? 문건이잖아요. 그 문건에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다른 기관에 전화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부분을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우연히 단전 단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좀 주의하라.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전 단수 이런 것들까지 챙겨라. 이건 버꾸라지 같은 거거든요. 전직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는 진술들을 거짓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CCTV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이 딱 걸렸다.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국무위원들조차 자기 살 길 찾아 떠난다.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 이런 말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구속된 상황에서 관련자들 진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발언은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 뭐 도와주려고 하겠으며 누가 전화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네. 압수수색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다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덮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있는 것을 없애거나 덮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진상을 명백히 드러내야 되는 거지만 과도하게 우리가 적폐청산 때 봤었던 것처럼 다 딱지 붙여놓고 결론 정해놓고 몰아가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아까 한덕수 총리의 저런 행동이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시점에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때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밖에 사실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계엄을 한다고 국무회의 한다고 하는데 계엄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문건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갖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공모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밝히되 그것이 뭐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라고도 해병 특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뿌린 대로 걷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야권에서 정말 압수수색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본인이 뿌린 대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는 가혹했습니다만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부정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최상병 은폐 의혹, 사망 사건의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것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보다는 진실 회피에 조금 나서지 않을까, 진술 거부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압수수색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최해병 특검이. 이건 국정원장 휴대전화는 그렇게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두기 위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또 상당히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하는 건데 저는 조태용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로 가볼게요. 어제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첫 안은 윤석열 정부 3년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네, 위원님 나오셨네요. 네.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미 뭐 지도부도 했었고 사과를 했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받는 분들이 그렇지 내가 받았지 그리고 충분히 사과했지라고 해야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아예 이제 돌에 새겨 넣는 그래서 했나 안 했나 이런 그 논란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이런 거 당원 당규에 못 박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투표에 붙인다고요? 전 당원 투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당원 당규집에 보면 그 맨 1번이 정강 정책입니다. 네. 2번이 당헌이고요. 3번이 당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강 정책에 보면 내일을 위한 약속도 있고 기본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에다가 이 내용 사죄와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약속 이것을 넣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혁신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 비대위에서만 의결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원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래도 된다라고 보시느냐 그 뜻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당내에선 이 사과문을 좀 두고서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반성, 또 나경원 출마 봉쇄, 뭐 이런 여러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시 당론을 주도했던 지도부 인사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어디서 있었나요? 그런 뭐 우려,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이제 아마 언론인들이 기사를 쓰시기 위해서 우려를 이제 예상하시는 것 예상을 같고 해볼 수 있죠.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사과한 하나하나의 그 사안들은
사실은 그게 국민들께서 제일 실망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 당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선거 패배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제 회의 때 그런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그 말을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랬는데 부인이 뭘 잘못했는데 이랬는데 남편이 얘기를 안 하면 뭘 잘못했다는 거 얘기를 안 하면 싸움이 더 커지고 부인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신데 이거 하나하나를 적시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비대위원장 지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없이는 국민들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힘 혁신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과를 돌에 새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을 좀 국민들이 잘 보이는 것에다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구석진데 놔두면 누가 보겠습니까? 당헌 당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당원이나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하겠다는데 이미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탄핵을 반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철지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하는 것들은 사과는 당연한 전제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내란 수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돌에 새긴다라고 하면 그 돌 보러 누가 가겠습니까? 또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권을 거머쥐었는데 한 79석 정도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107석이나 돼요. 이렇게 큰 정당이 뭐 인적 쇄신 한 10명 한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정도 수준의 혁신안은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 쇄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숙 위원장은 좀 회의적으로 보긴 했던 것 같은데.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적 쇄신은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그 칼을 휘두를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를 권한 그렇습니다. 얘기였죠. 네. 정인에게 그 인적 쇄신을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혁신안을 이제 그 평가절하하셨는데 혁신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어제 그것은 이제 1호 안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저는 그 인적 청산이 과거의 혁신위와는 다른 부분이 과거에는 지도부가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흉내내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는 거예요. 불과 다음 달이면. 그러면 그 지도부가 인적 청산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명분을 갖게 되겠죠. 지금 지도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런 그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적 쇄신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지적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언더찐윤 실제 이런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언더찐윤 진짜 있습니까? 있죠. 정말요? 누군지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계시구나. 어느 순간부터 언더라고 붙이더라고요. 찐윤에 대해서요? 예. 예. 그 뭐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를 하거나 과거 그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그 당직을 할 때에도 이 휴대전화를 예. 이렇게 자랑하시든 뭐 이게 뭐 소위 아, 여사의 문자야, 예.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 하고요. 저희 둘이 언급했던 예. 뭐 의원, 예. 뭐 비롯해서 실제 뭐 저희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언더찐윤은 실제 존재한다고 말을 했네요. 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도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저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내 구성원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해결하고 개혁하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번 혁신위에서도 논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